그냥 수요가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할 때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가격은 오르겠죠. 이게 기본적인 비트코인 그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은 뭐에 의해서 들어오냐? 유동성에 의해서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대략 이번 반감기와 거의 겹쳐요.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공급 충격을 일으킬 반감기와 수요 충격을 일으킬 유동성 확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형,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투자는 제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횟수로는 뭐 15년, 16년 차 정도 됐는데, 2015년 정도까지는 이제 국내 주식만 했어요. 대부분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트레이딩 위주로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점점 장기 투자 위주로 하면서 2019년 정도부터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와 미국 주식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마진이에요.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현재 가격이,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이 그 가치보다 낮다면은 이 괴리만큼 향후 수익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마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명백하게 미국 주식 쪽이 안전마진이 국내 주식보다 훨씬 좋았고, 또 그 이전에 사실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하기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쉬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 2019년, 20년 들어서는 암호화폐가 미국 주식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더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추가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2019년, 20년 단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국가가 비트코인을 막을 거다, 뭐 미국이 금지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었죠. 제로는 아니었지만 이미 꽤 많은 주류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게 이미 한 2017년, 18년 이 단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믿을 수 있었고, 이제 그걸 믿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1%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향후 점점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분명 가치를 인정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안전마진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이만큼인데 가격이 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막 크게 움직이는 거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뭐 미국 주식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자산이 1억이 있으면 그 1억도 완전히 똑같은 1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5천만 원은 향후 한 3년에서 5년 내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일 수 있고, 또 나머지 5천만 원은 한 5년 이후에나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잉여 자산에 가까운 그런 돈일 수 있죠. 그럼 똑같은 5천만 원 안에서도 서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달라져요. 더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장기적인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가치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3년에서 5년 정도 단기 또는 중기로 보는 자산은 좀 더 목표 가격이 낮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매도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부분은.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는 애는 목표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딱 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공부를 하다가 가장 주목했던 점 중에 하나가 가격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패턴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패턴인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에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폭락을 했죠. 거의 77% 가까이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똑같이 80% 가까운 폭락이 있었고, 근데 그게 4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82%, 3% 정도 되는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4년 전이에요. 그 얘기는 4년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폭락했다 하는 게 이게 매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책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 더 깊게 판 책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가격의 패턴에 담겨져 있는 비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이해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가능성이 있는 굉장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은 그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저와 100%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또 투자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보고 100% 그럼 누구나 다 되냐?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이 책 하나만 본다고 갑자기 엄청난 고수가 돼서 큰 돈을 벌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직접 투자를 해보는 연습을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냥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 대비 수요로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없어. 근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반대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도 오르겠죠.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이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크게 올랐던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대략 4년에 한 번이에요.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수요가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할 때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가격은 오르겠죠. 너무 쉽죠. 네. 이게 기본적인 비트코인 그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은 뭐에 의해서 들어오냐? 유동성에 의해서 들어오죠. 달러가 많이 풀리고 원화가 많이 풀리고 그렇게 돈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은 수요가 많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 내내 금리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금 최대 5.5% 정도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기준으로. 근데 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대략 이번 반감기와 거의 겹쳐요.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공급 충격을 일으킬 반감기와 수요 충격을 일으킨 유동성 확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랑 뭐가 달랐냐고 잠깐 보시면은, 이 과거에 보시면은 2012년 11월 그리고 2016년 7월 2020년 5월에 세 번 반감기가 있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2020년과 2020년 사이 중간 정도가 2012년 11월이겠죠? 이때 보시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앞뒤로 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그냥 앞뒤로 계속 제로 금리였어요. 그 다음 2016년은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안 좋은 타이밍이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5월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지면서 금리를 그냥 한 번에 제로 금리까지 바로 보냈죠. 그 일이 반감기 직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과는 뭐가 다르냐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히려 올랐던 더 안 좋은 때니까 차치하고서라도 2012년과 20년은
결국 반감기가 있었던 시기가 계속 제로금리였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제로금리면 유동성 엄청 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진짜 좋은 거는 고금리였던 게 저금리로 바뀌는 게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저금리인 거는 어차피 앞뒤가 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못해요. 수요에 있어서. 당연히 계속 고금리인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정말로 큰 충격을 주는 시기는 뭐냐면은 고금리였던 게 저금리로 이동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금리면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대출에 쓰시나요? 안 쓰죠. 안 쓰죠. 사람들이 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이제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내려갈 걸 생각하고 벌써부터 돈을 땡겨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수요의 충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뒤로 다 제로금리였던 거는 이 약발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인데 그게 공급 충격을 일으키는 반감기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반감기는 현재 기준으로는 4월 20일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10분마다 한 번씩 비트코인이 블럭이 채굴이 되는데 그 속도가 계속 딱 정확히 10분마다 한 번은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반감기 타이밍도 약간씩은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4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고 현재 시장은 3월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거의 반반 50% 정도로 보고 있고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80%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3월 아니면 5월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면 그거의 평균은 4월이죠. 그러니까 4월 그냥 딱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뭐 채굴의 원리까지 다 얘기하자면 여기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고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채굴을 해요. 그래서 이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푸는 사람에게 그 채굴 보상이 돌아가요. 그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그 보상이 50개였어요. 10분마다 한 개씩 제일 먼저 푸는 거예요. 성공한 채굴자에게 50개의 비트코인 보상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4년이 지날 때마다 정확하게는 21만 개의 블럭이 채굴될 때마다 보상량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50개였던 게 2012년에는 25개로 줄었고 그게 2016년에는 12.5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그게 2020년에는 6.25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번 2024년에 3.125개로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이저 판매자가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비트코인을 일부는 저축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팔아요. 근데 이 팔 수 있는 양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를 거라는 걸 너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거기다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겹쳐지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은 보통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도 함께 올라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원유는 솔직히 지금 그렇게 희소한 자원은 아니죠. 미국의 셰일 혁명이 시작되면서 지금 원래 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캐고 있거든요. 추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희소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이 원유는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당장 공급자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은 늘립니다. 그럼 생산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줄어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희소한 애가 아니에요. 좀 나중에 사도 돼. 주유소에서 그 휘발유 가격 높을 때 주유 많이 하세요? 아니 싼데 사요. 그리고 웬만하면 원래 하던 것보다 안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요. 그럼 얘는 완전 반대예요. 공급은 줄수록 좋은데 오히려 늘고 수요는 늘수록 좋은데 오히려 내려가요. 그러면서 희소하지 않은 자원들은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희소한 자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요 측면에서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은 희소한 자원이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오르면은 마찬가지로 공급은 늘어요. 채굴자들이 막 생산을 해서 팔려고 할 테니까. 근데 늘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죠. 갑자기 뭐 없던 금광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던 그 광부들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릴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 같은 애는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 갑자기 금 사려고 막 난리죠. 그 다음에 2020년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
영끌하죠. 왜냐하면 희소한 자원은 가격이 오르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일명 포모라 그러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패닉 바이가 생깁니다. 패닉 셀이 아니라. 그러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이 지금 느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은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 근데 거기에 그냥 수요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유동성 확장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곱해지면은 만약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로 치면은 4 더하기 4는 8이지만 공급 충격과 수요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4 더하기 4가 아니라 4 곱하기 4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16. 뭐 10 곱하기 10일 수도 있죠.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이렇게 곱하기 효과가 일어나요. 더하기 효과가 아니라. 그건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죠.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반대예요.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고 가격이 더 오르니까 채굴자 수익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네, 여러 자산들이 있고 각 자산에 뭐 성격이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자산은 무조건 나쁘고 어떤 자산은 무조건 좋고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또 저도 가능하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특히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은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원픽, 그래도 가장 전망이 좋은 애를 뽑아보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2024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근데 연준은 안 온다고 하고 있어요. 연착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가 꽤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표입니다. 이게 선물 시장에서 실제 투자자들이 FOMC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FOMC가 열리는 월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자신의 돈을 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돈을 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을 걸었기 때문에 진실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단지성의 평균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자면 연준은 이번에 연착륙이기 때문에 금리를 3번, 많아야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1월과 3월에 가장 현재 금리인 5.25에서 5.5% 사이거든요. 이게 3번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아니다. 그거보다 2번 더 내려간다. 5번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미 그 연준이 얘기하는 3번의 금리 인하 정도만 필요한 연착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5번으로 안 됩니다. 7번, 뭐 8번 해야 돼요. 그럼 연준은 3번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연착륙이에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7번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시장은 5번을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랑 얘 중간에 평균치예요. 시장은 지금 시간에 보고 있는 거는 연착륙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걸겠죠. 그 다음에 침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걸겠죠. 근데 그걸 평균을 내보면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5번. 그러니까 시장은 팽팽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여부도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반으로.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게 이 빨간색 막대가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S&P의 가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닷컴 버블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근데 이때 S&P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제로금리까지. 근데 이때도 S&P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근데 이때도 S&P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S&P가 내렸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좋아진 이유는 뭐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실적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실적이 망가지면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성 확장으로 인한 호재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적이 망가지는 악재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타이밍마다 S&P가 내렸던 거예요. 이번에 경기 침체 가능성 절반 정도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은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연준이 얘기한 대로 연착륙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경착륙, 경기 침체일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경착륙일 경우에는 분명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준 말대로 연착륙이면 어떡해? 지금 반반이랬잖아요. 그럼 금, 채권 위주로 많이 샀던 사람은 세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금과 채권도 혹시 모를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얘네 위주로 편성을 한다면은 반대로 이거는 연착륙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의 굉장히 특이한 속성이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위험 자산이면서 상품 자산인 상태. 그러니까 주식 같은 증권이 아니죠. 금과 같은 상품이에요. 상품이면서 위험 자산인데 이제 현물 ETF가 채택이 되고 전통 금융, 주류 금융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점점 금과 같은 안전 자산 쪽으로 포지션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대표적인 성장주, 위험 자산이죠.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가격 상관관계가 거의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둘이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존에는 나스닥의 변동성 곱하기 2배인 그냥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 자산이 좋아요. 증권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 자산 예를 들어서 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이 경기 침체일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는 것은 곧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금과 같은 상품에게는 유리합니다. 배당 이자 있는 애들의 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유동성을 푸는 거죠. 예, 근데 상품 자산은 실적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빠져요. 그래서 얘는 실적 상관없고 그냥 유동성의 반대편에 있는 역할을 해요. 유동성을 많이 뿌리면 그걸 흡수하면서 커지고 유동성을 많이 빼가면은 쪼그라들면서 빠지고 그런 스펀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금이 했던 역할인데 이게 상품 자산이 가진 특성이에요. 근데 올해 화두가 뭐라 그랬어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품 자산은 이 경기 침체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 자산의 특성인 경기에 덜 민감하고 오히려 유동성 확장에 더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심한 경기 침체만 아니면은 괜찮은 면이 있죠. 또한 동시에 아직은 위험 자산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연착륙이라 하더라도 좋죠. 그럼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가장 포지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누구냐라고 뽑았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사이클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시적 경제 환경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